네, 김은지의 뉴스인 4월 15일 두 번째 코너 당선자 인터뷰입니다. 화제의 당선자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8년 만에 TK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되신 분인데요. 임미애 의원님 그리고 TK의 민심을 누구보다 잘 읽고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박지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박지훈 변호사님 몇 번 모셨었는데요. 임미애 이제 당선자께서는 처음 저희 시사인 유튜브에 출연하셨으니까 한번 원샷으로 인사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전략지역 비례후보로 추천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13번을 받았는데 다들 심장을 바짝 졸이게 만들었던 후보입니다. 당선된 임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연합이 26.69% 득표를 해서 14번까지 당선이 네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선 확정 여부가 4월 11일 오전에서야 나왔더라고요. 한참 늦게. 네. 예. 진짜 마음 많이 졸이셨겠어요. 아니, 저보다 저희 13은 괜찮은데 14번이 좀 많이 그랬던 네. 것 같기도 하고. 저보다 네.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이 그죠. 굉장히 쫄아가지고 발표 나고 났는데 막 사람들이 전화 오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 전날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고 그다음에 일어났는데 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선거 과정에 이 TK 대표를 들여보내야 된다라는 지지자들의 요구가 되게 컸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한 명은 들어가야 안 되냐 하면서 저희 찍어주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이렇게 충분히 사랑받은 걸로도 뭐 만족한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당선이 되니까 저보다 더 좋아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좀 힘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임미애라는 사람 한 명의 당선이 아니라 어떤 상징성 그쵸. 때문에 많은 네네.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거나 기뻐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 그렇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이 사실 지역구로 되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 되고 정치인이 있잖아요. 근데 비례가 어쩌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죄송하지만 너무 뒤에 순번 자체가 있어가지고 사실 저도 보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처음에는 네.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돌풍을 일으킬 거라고 그쵸. 생각을 안 하고 네. 이게 안정번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안정은 같아요. 한 7번, 9번 정도까지. 그런가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진짜 뭐야. 예. 네. 13번, 14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국 예. 혁신당이 좀 올라가면서 이렇게 저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임미애 후보의 당선 여부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당내 목소리를 꽤 들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런데 그 임미애 당선자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기록을 쓰고 계신 분이기도 한데요. TK에서는 경북에서 도의원 최초로 민주당 어떤 당적을 가지고 되셨었고 그리고 군의원도 최초로 되셨던 바가 있으시죠. 처음이라고 그러면 처음이긴 한데요. 26년도에 이제 군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가 열린우리당으로 당선이 됐는데 2006년도. 네, 예, 그때 예, 이제 예. 정당공천제가 처음 도입됐고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법이 바뀌면서 그때 당선이 되었죠. 그리고 2010년도에도 당선이 됐고 2018년도에 이제 도의원 선거를 하게 됐는데 도의원 선거에서 그때 저는 사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야 이러다 경북에서 나 혼자 당선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당선된 전례가 없었거든요. 지역구에서. 그래서 혼자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때 7명의 그 후보들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모두 다 구미, 포항 이쪽에 이제 예. 큰 도시권에 있는 후보들이 당선이 되었고 농촌 지역인 군단위에서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당선이 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도전이시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지역주의와 이제 싸우는 어떤 도전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임미애 후보를 기억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프로필을 좀 찾아보니까 임미애 당선자께서는 경북 영주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자란 게 서울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깐난애기 때. 사투리를 안 쓰세요. 바로 이 탐지. 딱 들으면 알죠. 바로 딱 들으면 아시는군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구별 기준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만약에 이제 대학교. 그 지역에서 다녔으면 사투리 쓰게 될 마련인데 이제 서울의 대학인데 알고 보니까 또 많은 시절이 학창 시절도 거의 서울에 깐난애기 계셨으니까 때 서울로 간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주에 가볼 기회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 이제 한번 가고 이번에 선거 유세하는 과정에 제가 태어난 동네 그 앞에서 유세차로 이제 그 지역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저도 그 옆에서 이제 피켓팅하고 이래서 네네. 내가 이 동네에서 태어났구나 뭐 이런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에서 학생회장 1987년에 하시고 네. 그런데 TK와 인연을 맺게 되신 게 결혼을 하시면서이시라고 남편분. 그렇죠. 예, 네. 알고 TK. 있습니다. 예.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근데 이렇게 TK 만나고 싶어요?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TK 남자 괜찮냐 이런 질문이신 것 그 같습니다. 질문이요. 그건 뭐 그때 제 눈이 좀 멀었죠. 그리고 뭐 얼마나 남자를 사랑하면 그런 결정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방송 배우자께서 보셔도 괜찮습니까? 아니 그거는 정상 아니에요. 결혼 생활 30년 30년 넘으면 내가 한때 이 사람을 사랑을 했었던가 뭐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 이런 말씀 드리기 해지는. 좀 정말 좀 부적절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대구 쪽 사람인데 대구 남자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 사람 만나는 게 가장 복 받은 것 같아요. 예. 서로 서로 표현을 타 지역은 잘 좀 그렇고 하여튼 감사하다는 생각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라져서 고맙다. 사라져서 배우자에 고맙다. 대한 요구 기대치가 예, 낮은 사라져서 경우. 고맙다. 아니, 제가 이 이렇게.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그러니까 그 정치를 민주당에서 하시면서 TK에서 한다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쉬운 일이 않습니다. 아니잖아요. 근데 네. 왜 하필 그렇게 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꺼내려고 이제 앞선 인미의 당선자의 프로필을 좀 말씀드린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TK 아니고 다른 데서 정치하실 수 있지 않으셨어요? 왜 여기셨나요? 그거는 제가 TK에 사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질문은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를 하고 싶었으면 왜 굳이 TK에서 민주당이냐. 네가 당선돼서 일하는 게 꿈이었다면 당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고 실제로 정치를 하는 과정에 그런 요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탈당해서 무소속 아니면 국힘 쪽에 입당을 해주면 언제든지 공천을 주겠다. 너를 키워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 계속 들리긴 했었죠. 그런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가 어떤 정당으로 정치를 하느냐도 저한테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여서 제가 한 번도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제가 이제 선거 다 끝난 다음에 최근에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 임미애가 이만큼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90% 공이 당신한테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배우자도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김형권 전 의원. 예, 예. 그러다 보니 제가 중간에 흔들리거나 어떤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치인이 자기 중심을 잡고서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럴 때 제 옆에는 늘 그래도 김영권이라는 배우자가 있었고 같이 정치를 한다는 것 때문에 공통의 고민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8살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도움으로 컸지만 결혼 이후에 사회적인 인간, 정치적인 인간으로 임미애를 이만큼 키우는 데는 당신의 공이 되게 크다라는 얘기를 제가 배우자에 와. 대한 사랑 표현 이런 식으로 와. 하시는 건가요? 멋있습니다. 아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초기에 이번 당선도 네. 배우자한테 공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러면? 와. 그거는 뭐 공이 없다고 말을 할 그렇죠. 수는 그러니까요. 없죠. 예, 대단하신 크지요. 것 같습니다. 네. 예. 야, 참 저희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이 말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에 대한 애정 그리고 가지고 계신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워낙 강하셔서 네. 아까 방송 시작 전에는 박지훈 변호사님한테 인재영입 제가 제안하시는 장면도 봤습니다. 아니 일찍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재작년부터 그죠. 했죠. 예. 예, 아, 제가 진지하게. 도당 위원장이 되면서 그때부터 총선 준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저희는 이번 총선이 굉장히 남다른 의미를 가진 총선이라고 경북도당 위원장 보여요. 하시면서 네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는 대선 승리거든요. 대선 승리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디딤돌이 총선인데 이 총선을 어떻게 멋지게 치르느냐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경북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고 그러다 보니 저는 평소에 민주당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영남 지역에 돈을 보내주면 영남 민심이 민주당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막 지원해 주는 거였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 돈 준다고 사람 마음이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거는 매번 선거 시기에 그 당이 얼마나 경험 있고 경륜 있는 사람을 내려보내느냐. 그리고 그 사람과 지역에서 성장한 정치인이 잘 어울려서 경북 전체 선거를 이끌고 갈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당시 박지훈 변호사가 대중적인 인지도도 너무 높았고 되게 수줍게 웃고 계십니다. 아니, 경상도에서 이런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세요. 실제로 의성분이시잖아요. 경북 의성이셔서. 사투리도 아주 진하게 쓰고 그래서 제가 표준말을 못 써서 그렇습니다. 일찌감치 제가 연락을 드렸죠. 드렸고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얘기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거절하셨어요. 거절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정치를 생각을 좀 했던 적은 별로 없고 그런 제안들을 좀 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치 이제 뜻이 컸다면 당연히 이제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은데 정치보다는 뭐 그냥 지금 제가 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그 국민의힘 쪽에 그쪽 정당 양쪽으로 러브콜을 받으셨어요. 그쪽에도 이게 말투가 자꾸 이러니까 자기네 정당하고 비슷한 줄 알고 자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민주당에서도 얘기하시고 사람을 잘 못 보내. 말투만 이러면 보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끝까지 러브콜하고 계시는 장면을 여러 번 보고 계십니다. 내가 계획했다 하더라도 시대적인 요구가 있으면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뭐 고민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당선자 굉장히 진지하십니다. 왜냐하면 경북에서 민주당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내시는 분 아니거든요. 박 변호사님 긴장하셔야 될 것 사실 같습니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저희 친가 외가 처가까지 다 대구 경북에 거의 99%가 다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으로는 뭐 그 대화를 잘 하면 안 돼요. 싸울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명절 때는 가급적이면 정치 얘기는 하지 않거나 저 혼자 이제 빠져 있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대구 경북에서 이제 민주당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 저는 알아요. 지지자도 어려워요. 지지자 숨기거든요. 자기의 그 정치적 특성을 숨기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필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대구 경북에서 하라고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잘 해온 이렇게 우리 임미애 우리 위원장님 보면 하여튼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말로 안 끝나요. 끝없이 인재 영입 시도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번에 여튼 총선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여튼 국민의힘이 이제 TK 25곳 선거구 모두 차지하는 결과를 좀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민심을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두 분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 결과, TK 선거 결과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좀 이게 답답한 게 시작도 하기 전에 25개 지역구가 25개 지역구가 하나도 되게 어렵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여론조사도 그렇고 출구조사 실제로까지 다 쭉 그렇게 연결돼 있었어요. 딱 한선 무소속 최경환 후보가 이제 될지 말지 그 정도가 이제 변수였는데 그것도 안 됐죠 결국은. 조지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대구 경북은 재미없다. 첫 번째 선거일 때 좀 이렇게 좀 이게 다이나믹스가 있어야 되는데 해야지 볼만한데 대구 경북 그냥 제끼고 이제 보는 그런 상황이고 항상 변함없이 그래 된 것 같아요. 예전에 뭐 홍일학 후보라든지 아니면 김부겸 당선자 총리 그럴 때는 그래도 뭔가 좀 박진감도 있고 볼만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그래 됐는데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그러니까 최경환 후보는 경산에서 당선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격차가 얼마 안 나긴 하더라고요. 거의 붙었었어요. 1점 몇 프로 정도니까.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국민의힘에서 어차피 여기를 약간 버린 곳처럼 취급을 한 거예요. 공천 받은 사람이 37살 대통령실의 행정관 출신의 여성이니까 이 최경환이라고 하는 중량급 정치인하고 이렇게 친참의 여성 정치인을 이렇게 내는 거는 결국은 이건 소위 옛날에 2016년도였나? 16년도였나요? 12년도였나요? 왜 그때 그
손수조. 문재인 후보하고 손수조하고 딱 사상에서 붙었죠. 예. 12년. 그때처럼 버리는 카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제가 이제 그 지역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취재를 이게 해오셨군요. 네, 아니, 저희는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각 지역에서 뭐가 원인이었는지 분위기 어땠는지 그 분석을 점을 하시니까요. 계속 들어보니까 예. 제가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해요. 한동훈이 한 번 내려왔으면은 아마 최경환이 이겼을 거다. 그런데 2번 내려왔는데 와서 계속 한 말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최경환 당선돼도 복당 없다. 우리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당이 받아들일 생각 전혀 없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고, 2번째 경산이 안고 있는 지역 현안들이 있어요. 대구하고 지하철 연장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를 대통령을 이 지역에 모시고 와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전격적으로 풀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최경환을 당선시키면 이 사람이 결국은 본인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의힘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 과거도 그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이 와가지고 절대로 복당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구심을 가진 거죠. 저러다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뽑은 사람이 여의도 가서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누가 풀어? 이런 생각. 네네. 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민심이 이제 버리고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돌아선 거네요.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최경환 후보 아주 잘 싸운 거죠. 1% 조금 넘게 거의 붙었죠. 예. 네, 그렇게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뭐 저도 이제 친구들도 많고 지인도 많으니까 물어보면 마음 둘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국민의힘을 너무 좋아한다. 이거보다는 아니에요. 민주당이 탐탁지 않다가 저는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음 둘 데가 탁 내가 탁 할 만한 정당이나 정치 세력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안에 기조는 자체는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대파 논란이라든 그 실정에 대해서 그거를 막 괜찮다고 하지는 않아요. 뭔가 잘못된 거 맞는데, 그렇다면 대안 세력으로 민주당이 맞냐고 했을 때는 세모 내지 X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봐서 최경환이라는 사람도 그럼 친박이잖아요. 옛날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받는 거예요. 최경환, 조지현 이렇게 젊은 행정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랬는지 몰라도 민주당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은 좋지 않나 하는 감정은 기저에 계속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일학 후보가 아마 제 기억에 무소속으로 나갔었죠. 무소속 되면 되는데 하얀 옷 입으면 되는데 예컨대 파란 옷을 입으면 싫어하는 거. 이게 좀 벗어나야 되는데, 이번에 부산도 사실 부울경 지역도 부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7개 중에 하나 정도 미정됐는데, 막판에 완전. 근데 득표율을 보면 진짜 많이 붙었거든요. 45% 이상 갔거든요. 그거하고 대구하고 부산하고는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부산 부울경 전 나쁘게 보지 않는 게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언제 뭐 그게 사실 맞고요. 근데 대구 경북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게 조금 20-30% 넘어가기가 쉽지 않죠.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번에 대체로 20%대를 20% 대선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이번 총선의 목표를 평균 한 30% 이상을 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난 총선에서 30% 넘었던 곳이 경북에서 4곳이었거든요. 근데 이 4곳에서 딱 한 군데 구미을만 빼고 나머지는 다 20%대로 주저앉았어요. 예. 근데 이게 왜 이럴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지난 선거에 비해서 선거운동을 덜 했냐?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했고 이분들이 다 얘기했던 게 지금 선거 분위기가 2018년도에 지방선거 때 분위기처럼 오히려 그거보다 더 뜨겁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를 나왔을까 저희도 고민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민주당이 덜 믿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주민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윤석열은 싫어. 윤석열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윤석열이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옛날에 박근혜일 때는 박근혜하고 이 당하고 똑같은 당으로 생각했는데 맞아요. 일체감이 분리시켜놓고 재밌는 이야기네요. 맞아요. 분리시켜놓고 맞아요. 윤석열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를 구할, 나라를 지킬 정당을 찍을 거야. 그쵸.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막판에 사회주의 국가로
개헌을 해서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간다라는 불안감을 실제로 보수층에서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짧은 시간 내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쫙 퍼졌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마음에는 안 드나 그래도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는 막아야 안 되겠어? 가짜뉴스 아닌가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고 한 사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사회권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걸 그거를 그렇게 해서- 저쪽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사회권, 사회주의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이 종편에 가장 잘 받아들이고 잘 흡수하는 쪽이 전 TK 지역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종편에서 이제 안 만들어 놓은 틀어놓는 곳이 없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그거를 계속 보면 이제 사실은 그것만 믿고 있고 사회주의 이제 말도 안 되는 공산 사회주의 얘기인데도 그게 이제 사실 아주 체득을 해가지고 신념화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어머니도 대구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데 비슷했었거든요. 박근혜를 사랑하는 그때 사람. 그런 민심을 전해주셨죠. 그랬는데 사투리로. 예. 언제부턴가 제가 하는 방송을 이제 계속 보면서 그 종편을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 따라오니까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냥 제 경험상은 딱 그대로입니다. 종편에 계속 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것 매체라든지 다른 언론하고 접촉할 수 있는지 요게 아마 조금 더 달리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저는. 네. 그러니 엄마의 아들로만 머물지 말고 대구 경북의 아들. 인재영입 오늘 끝없는 인재영입 현장. 내가 이참에 대구 경북의 아들이 정말 되고겠노라. 이 대구에서 이 TK에서 민주당 하시는 분은 끈질기다. 오늘 저희가 그런 걸 확인하는 시간인데 아까 좀 재밌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TK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분리해서 보고 네, 있다.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인데 그러면 대통령 이제 결국 총선 결과가 대통령한테 국정기조 바꾸라라는 식의 네, 이야기라고 그렇죠. 해석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탈당까지도 요구하는 것이 대구 TK의 민심과도 결부돼 있다고 보세요? 그 탈당 요구는 어떻게 보세요?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뭐 그게 뭐 또 대구 그 경북 쪽의 분들이 막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 탈당해라, 뭐 중립 거국 내각해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데 이제 결단을 할 때 되면 만약에 이제 탈당의 분위기가 막에 감돈다 그러면 호응할 거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이 보수층이기도 하고 대구 경북 사람들은 더 앞서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당이나 대통령이 하는 걸 봐가면서 뭔가 딱 흐트러졌을 때 그럴 때는 개입을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막 왜 저도 어릴 때 저는 쭉 대구 경북에 계속 살았으니까 왠지 토다는 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워왔던 것 같거든요. 대학 가서 좀 많이 바뀌었었는데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대구 경북에서 잘 아시겠지만 그 인혁당 사건에서 저희 대학교 선배분 막 돌아가시고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대구 쪽에서 많이 좀 당했었어요. 그래서 모난돌이 정 만든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데모하지 마라, 너 데모하면 너 큰일 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순응하다가 뭔가 잘못되거나 의사표시를 할 때 되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만약에 탈당이 분위기가 형성되면 대구 경북도 그쪽으로 마음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네, 정서적으로 지금 대구 경북이 나서서 얘기하진 않아요. 또 그렇게 얘기 못하는 게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주류 정치인들이잖아요. 근데 얘기를 못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민심도 아마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런 요구가 나오는 건 수도권 중심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판까지 대구 경북은 이렇게 좀 한 발 빠져 있는 형국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내놓을 인적 쇄신안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아마 내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혹은 더 좀 장고를 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명단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좀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니까 다 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원희룡, 김한길, 장제원, 뭐 권영세 총리 후보 권영세 이름도 등등. 오르내리고요. 뭐 권영세는 본인은 이제 안 한다.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그거 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새로운 사람을 좀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돈다는 거는 그런 사람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띄워보는 저는 거다. 원희룡을 하려고 하다가 뛰어봤는데 안 되니까 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두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뭐 고민을 하겠지만 똑같은 기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원희룡이 얘기된다는 거는 과거의 국정 기조를 전혀 바꿀 그쵸. 의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여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싸울 때 제대로 싸우라라는 거잖아요. 당장 최상병 관련한 특검도 그렇고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도 이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물러설 수 없거든요. 물러선다면 돌아서서 돌멩이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 내지는 최소한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로 봐서는 전혀 그런 기미가 없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요. 약간 아직까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요? 저는 제가 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192대 108이거든요. 뭐 참패 중에 참패입니다. 사실은 뭐 더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에서 평가를 받은 거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인적 쇄신 바로 보이면서 하는 게 맞아요. 협치하겠다라고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담화도 없을 뿐더러 인적 쇄신 얘기를 보면 윤희룡 얘기가 나왔다는 걸 봤을 때는 전혀 이거를 못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두려워요, 사실은. 그렇다고 민주당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뭐 다르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국민들 투표 받았던 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앞으로 좀 걱정스럽습니다. 한쪽이 이제 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 지금은 국민들이 선택한 거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하라는 신호를 준 건데 몰라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저러는 건지 그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사실은. 왜 그런다고 보세요, 진짜? 자기가 검사인 줄 아는 거죠, 아직까지. 아. 나는 이게 검사들이 갖는 특성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평생 그렇게 일해왔던 사람이 정치라는 본연의 성질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고집도 부려야 될 때 고집인 거죠. 근데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는 거고 검사의 그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검사가 참 단점 중에 하나가 조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법조인이시니까. 민사는 가능해요. 겪어보셨죠. 판사나 뭐 변호사나. 근데 검사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무죄 같다고 생각이 들어도 무죄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유죄로 갑니다. 저도 군 검사를 뭐 해봤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말씀 저는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런 습성 자체가 결국 평생 검사를 했잖아요. 네. 중간에 잠깐 뭐 변호사를 하긴 했지만 평생 검사를 한 사람이 과연 쉽게 바뀔 것인가. 결국 검사 습성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 국정 운영하는 데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동감합니다. 네. 그 인적 쇄신만이 아니라 사실 대통령의 변화의 바로미터. 대통령이 바뀌어야 돼요. 네. 뭐 인적 쇄신은 아까 바뀌면 바뀌는 사람을 쓸까? 내 막 바뀐 대로 원희룡을 쓴다는 건 안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딱 들어봤을 때 바뀌었네라고 그 정도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있을까요? 네. 글쎄 유승민 이러면 그냥 말 절대로 생각하지 안 말고 써. 말 생각하지 절대로 안 말고 써. 절대 안 쓴다. 그냥 안 쓸 것 같은데 유승민 가면 왜 뭐 일 있어 이렇게 될 정도로. 근데 유승민 할 일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 명 안 떠오르지만 굳이 한 명을 거론하자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을 만약에 국무총리를 한다 이러면 뭔가 바꾸려고 하나 이렇게 느낌은 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민주당 측에서 약간 좀 긴장을 하겠죠. 대통령이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달라졌어요 이러면은 긴장을 하죠 민주당도. 네. 그러니까 달라졌다는 또 하나의 바로미터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 네. 관련돼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5월 초에 이제 상정하겠다라고 네. 밝혔잖아요. 여튼 통과가 될 텐데 대통령이 그럼 거기서 거부권을 쓰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일 것 같거든요. 전국의 전환점 그쵸. 어떻게 엄청 보십니까? 중요한 상황이죠. 네. 저는 다시 거부권 쓰는 거는 불보듯 뻔한 일 아닌가요? 아, 대통령 거부권 쓸 그 대신 것이다. 이제 22대 국회에서 이건 또 다뤄질 수밖에 없고요. 22대 국회 구성원들을 볼 때 결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이미 나경원이나 뭐 김용태나 안철수나 이런 분들이 이 최상병에 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별로 변함이 없을지 모르나 22대에서는 확실하게 변화가 있을 거고 그러면 대통령도 더 곤란해질 텐데 버티지 않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어차피 22대 가서 통과되는 거면 이번에 거부권 안 쓰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뭐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부적으로 그런 판단을 잘 못할 것 같고 예. 끝까지 아마 저는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거부권 행사를 하는데 이제 22대에서 아마 첫 특검 전국이 될 거예요. 계속 쭉쭉 올라갈 건데 왜냐하면 거부해놨는 특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눈에 띄는 건 국민의힘에 이제 8, 9명 우석 그런 의원들이 누가 나올 것이냐 이건데 저는 눈에 많이 띄거든요. 지금 말했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근데 그런 분들이 힘의 추가 글로 조금 저는 쏠릴 것 같아요. 대통령실보다 당 쪽에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라든지 그쪽으로 힘이 쏠리면 같이 이제 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하고 같이 간다면 미리 경고를 할 수 있죠.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 통과시켜버리는 3분의 1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22대 때는 함부로 이제 거부권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러려고 국민이 이번 표심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하나가 또 영수회담 이야기가 당장 이제 야당 이제 대표들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만나자, 민생 정치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아직 좀 답이 없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만나실 것 같아요. 만나면 좋은데 안 만날 것 같습니다. 저도 안 만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만나야죠. 정말 이 선거는 무슨 네.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건가?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검사 얘기하셨는데 예.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힘들 때 그때쯤에 하지. 그러니까 바로 200석이 넘어갔다면 만났겠죠. 했겠죠. 뭐라도 했겠죠. 근데 지금은 10개, 8개가 남아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만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요새 돌아다니는 짤 중에 사진 중에 한 6명이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뭐 합성 사진이에요. 대통령이 중앙에 앉아 있고 그 앞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 추미애 지금 이제 당선자. 예. 그 안철수 앉아서 같이 의원까지 안철수 의원까지 있더라고요. 해서 6명이 예. 밥 먹는데 그 6명이 지금 앞으로 전국을 주도해 갈 사람들이잖아요. 각 당의 대표들이요. 조국 대표, 이준석 그 대표, 음식이 이재명 안 대표.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합성 사진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웃고 웃으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게 울산회동 사진이거든요. 울산회동 사진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게 환하게 웃고 있긴 네.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사진이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뭐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지금 본인도 이제 의사를 예. 밝히기도 했죠. 예. 최다선이기도 하니까 예. 거기에다가 안철수까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안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안 본다 해도 5.18 때 만나든 뭐 재헌절 때 만나든 강복절에 만나든 그 옆에 다 있어요. 조국 다. 그렇죠. 조국 예. 이재명 추미애 자기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 다 앉아 있는데 그럼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지지자들이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추미애 국회의장 얘기가 예. 왜 그렇게 막 지지자들 사이에 나오냐 하면 법무부 장관이고 검찰총장이고 이때 그 항명했던 거. 그런데 국회의장 앞에 와서 결국은 대통령이 인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장면을 지지자들은 보고 싶은 거죠. 거기서 오는 그 일종의 카타르시스 이런 걸 좀 느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짤을 그렇죠. 상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 네. 짤을 보면 그냥 막 웃음이 막 너무 나와요.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만나야 봐야 되고. 된다. 뭐 예. 행사들이 계속 있잖아요. 5.18 예. 안 올 겁니까? 만나게 되거든요. 바로 보게 될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끝까지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 성품상 계속 거부할 거고. 저는 그 취재 오셔서 한번 그 윤석열 대통령 역사의 현장이네요. 예. 찍어놔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물론 뭐 국회의장 후보의 조정식 의원 같은 분들도 네. 아마 이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긴 육선이니까, 한데요. 예. 여튼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펼쳐질 그러니까요. 게 22대 국회일 것이다. 그리고 표심인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 담겨 그렇죠. 있다라고 네. 이해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중심으로 여권이 굉장히 내홍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특히나 좀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건 홍준표 대구시장의 메시지입니다. 연일 한동훈 위원장을 직격을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이 홍준표 시장의 메시지는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 그냥 겁니까? 정말 제일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대구에 있으니까 좀 막 중앙 언론에 주목 안 하는 게 좀 싫은 것 같기도 하고 가장 빨리 메시지를 내면서 가장 강하게 내고 또 딴 정치와 다르게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는 거는 좀 강하게 얘기해도 뭐 원래 저랬지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세게 벌써 한동훈 위원장 그냥 막 그 셀카놀이 그래 셀카놀이 할 때 알아봤어요. 막 그렇게 비슷하세요. 진짜. 방장하다 한동훈 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확실히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은 이게 좀 그거 다 따라합니다. 경상도 쪽만 다 따라하는데 네. 그래서 한 거고 메시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정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당권 도전 가능 제가 보니까 지자체장 하면서 당권 할 수도 있거든요. 대구시장 하기에는 본인이 조금 일할 게 더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계속 메시지 내니까. 아니 그 얘기는 하셨어요. 이미 대구시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큰 가르마는 다 해놨다. 저도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되게 의미 있게 봤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이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뛰어들겠구나 이 생각은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워낙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전 그거보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한 보수 정당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닐까. 그 애정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대단히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억울한 거예요. 대선 때 살려놓은 당. 그쵸. 내가 살려놓은 당. 이야기 엄청 쓰시더라고요. 예.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욕을 먹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니들이 이것을 한 방에 말아먹어 이것에 대한 분노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좀 수정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선배라서 이런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와중에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 직격이다 보니까 오늘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나서가지고 홍준표 이제 시장을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하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개통령인 강영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개소리다 이 소리잖아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더 당에 대한 애정이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김경률 씨가 그렇게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강영욱이 얘기해야 돼. 저도 그걸 보면서 이게 뭔 소리야. 그럼 결국은 홍준표 네가 하는 소리 개소리야.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도 비대위원이었다는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저는 적절치 않다. 약간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한동훈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같이 지도부였으니까요. 정치가 된 건 아니지만 이번 선거 계기로 저는 다 좀 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냥 정리된 데 한 소리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봐도 이제 더 이상 입지가 있나요? 어떤 메시지를 내도 대중들한테 받아들이는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이제 언론에서 이제 재미삼아 한 번씩 다뤄주는 정도이지 당내에도 영향력 없고 대중들한테도 영향력이 없는 그야말로 당신이 하는 얘기는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사 전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총선 막바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러 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TK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TK에서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는 메시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느냐라는 말하고 똑같은데요. 저는 그걸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영향력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지지 기반이 그쪽에 근거하고 있고 그걸 만나면 뭔가 자신의 입지가 조금 더 탄탄해지는 것처럼 본인이 착각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대중들이 갖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연민 같은 거 생각이 들어요. 대구 경북 쪽에 연민 같은 거지 뭐 완전 동조하거나 하는 사람들 많지는 않다 저는 생각이 들고 뭐 대구 경북 정도는 남아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마지막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간 거 저는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급하니까 간 거예요. 정치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울경에 보수가 결집 그래도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만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판단을 해서 갔는지는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사진 찍었던 게 있긴 하던데 저는 좀 어색하긴 좀 어색했어요. 굳이 저게 필요했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때 쭉 보여줬던 행보를 보면 전체적으로 판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하구나. 네. 그리고 대중들이 어떤 것에 관심 있고 이번 선거를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고 학습도 안 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 뭐 운동권 청산. 사실 운동권 그러면 무브먼트 아니고 요즘 사람들은 다 스포츠 생각해요. 엑서사이즈. 네. 근데 운동권 청산부터 시작을 하더니 뭐 2조 심판 얘기하고 거기다가 나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를 여러 차례 만나고 이런 거 이거는 선거에 대한 전략도 전혀 없었고 이번 선거에 대중들이 갖는 관심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다. 만약에 어차피 지더라도 이 게임에서 내가 차세대 리더로 커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면 거기에 승부를 뒀다면 오히려 이번 선거가 훨씬 더 의미 있고 성과 있게 끝났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과거의 틀 속에 갇혀서 본인이 선거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바보 같은 선거를 치른 거죠. 뭐 그것도 저는 검사 습성을 버리지 못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치라는 건 사실은 주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학습하거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검사 생활들은 매우 간단합니다. 되게 어린 나이에 제가 알기로는 사법시험 합격한 지 알고 있는데 우리 소년급제를 표현하는데 소년급제했다고 보통 말하죠. 그 소년 20몇 살 때 돼가지고 쭉 그냥 검사만 했습니다. 검사의 특징은 누구한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쉬운 소리가 할 필요 없는 그런 직책이거든요. 변호사는 항상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판사는 그래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검사의 특성상 계속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칼을 쓰면 칼을 쓰고 이런 것들이 평생 검찰에 있다가 법무부 장관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정치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져주고 남한테 주고 이런 것들을 안 해보기 때문에 못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심판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큰 심판이 있는데 그 작은 심판하면 이게 심판이 가려질 게 눈에 불 보듯이 뻔한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검사 출신 정치 초보의 한계였던 게 아닌가 생각이 만약에 제대로만 했으면 이 정도 몰락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네. 뜨죠 한동훈이. 그렇죠. 저도 네. 한동훈 네. 대권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말아먹었고 총선도 말아먹었고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선거예요. 다 말아먹었어요. 네. 시간이 벌써 이만큼 돼가지고 그래도 민주당 야당 이야기는 그래도 하나 짚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와 또 조국 대표의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아무래도 이번 조국 혁신당이 이제 원내 진입함으로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 저는 말씀 생각 좀 하시라고 일부러 네. 내 입장이 그럴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여러 분석들도 나오고 뭐 협력적 경쟁 관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를 우리가 꼭 봐야 돼요. 이런 말하면 조금 조국 대표님한테 죄송스러운데 시한부 대표예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2심 판결을 받고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지금 배당이 됐거든요. 재판부에. 그 계산을 대충 해보면 올해 안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10월, 11월. 그렇게 봤을 때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는 그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죠. 재판이. 오래 걸리죠. 예. 이거 1, 2, 3심 따지면 저는 조심스럽게 대선 때까지 간다고 네.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거고 조국 대표는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위치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조국 대표는 좀 더 강하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근데 나가게 나가도 12석이거든요. 12척의 배라는데 뒤에 항공모함이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을 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 이만큼 나가 있는데 좀 안 나옵니까?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제일 먼저 세빙션 얘기했는데 제일 먼저 가는 건 맞는데 같이 가야 되고 이재명 대표 뒤에서 그만 가세요. 그럼 그만 가고 좀 더 가세요. 갈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다 사투리인데 그런 상황이 저는 좀 예상이 돼요. 이거 정치 이제 22대 들어가셔야 되니까 네. 저는 그냥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두 사람 관계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조국 대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급하게 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아마 몇 달 사이에. 이재명 대표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워워 할 수도 있고 갈 때는 밀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딱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전 정확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요. 양쪽이 둘 다. 또 이 세빙선이 끌고 간다고 해가지고 뒤에 있는 거함이 딸려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왜 좀 더 강하게 21대에서 싸우지 못했느냐라는 평가를 민주당이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이 사실 조국 혁신당처럼 똑같이 싸우기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각자의 역할 분담이 정확한 게 아닌가. 네.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맞아요. 수권을 해야 될 정당이거든요. 포괄 정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을 수밖에 없고 조국 혁신당이 앞에서 이 스펙트럼이라면 스펙트럼을 크게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간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 거고 가서는 오히려 더 비판받을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은 좀 죄송스러운데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두 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케미가 좋으셔가지고 또다시 또 인재 영입으로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언제든지 네. 마무리하는 발언 거절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마무리하는 발언 해주시면서 저 개인적으로 임미애 당선자님한테는 또 지금 소를 키우고 계시는 농민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네네.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 좀 네, 저희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과 여러 가지 좀 인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 뭐 개인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소 누가 키우냐 이러는데 저희는 딱 결과가 나오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소 키우는 사람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변호사 그래서 밖에서 남편이 김영건 네, 지금도 전우님. 이제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TK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명실상부하게 제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한 지역의 정치인이라는 것과 또 제 직업이 농업이어서 농부로서의 정치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여전히 26년도 지방선거에 선거제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특히 지방선거에 지금 광역의회 구성이 갈수록 무투표 당선이 늘어나고 지방정치가 소멸되는 데에 그 선거제도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제도를 바꾸는데 관심이 있다. 그 일을 꼭 하겠다. 그리고 아울러 그 여성 농업인들이 직업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보겠다. 왜냐하면 여성 농부는 직업인이 아니에요. 남성의 그 보조 인력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보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사실 진짜 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많이 이제 보면서 꼭 돼야 되는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정치인이고 그 이유는 사실은 대구 출신 또 TK 출신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큰 활약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그것도 잘 하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훈훈한 자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4월 15일 당선자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세월호 10주기 특별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